2020년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중이지요. 1년여간 이어온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을 돌이켜 보면 메르스가 있었고 또 그 전에 신종플루, 사스, 최근 5, 6년간 겨우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과 인간의 관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 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감염내과의 김성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어떤 분보다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뭐 정신없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김성민이고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 감염내과에 재직하고 있고 또 세종시에서 최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시작을 했는데 그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이 코로나 상황이 뭐 더 겨울이라서 그런지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누적 환자가 이미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예,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극복하겠죠. 지금까지 예, 인류가 다 잘 극복해 왔으니까 또 극복해야 하고요. 예, 근데 뭐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또 지혜를 짜내야 되고 좀 더 나은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을 음, 좀 시스템적으로 잘 예,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뭐 이거 한두 달 고생하면 끝나겠지 이랬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네. 글쎄 이 감염병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인류가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은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최근에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레지던트를 시작할 때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감염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듣는 분이 계셨어요. 음, 감염내과 그러면 무슨 뭐 비형 간염 이런 식의 간에 생기는 염증을 보는 과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예, 사실은 뭐 감염은 인류와 계속 같이 해오면서 괴롭혀 왔던 그런 병이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코로나19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신종 감염병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음, 앞으로도 아마 더 뭐 늘어날 것이고 예, 계속 그런 현상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거기에 대한 짧은 강의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높여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세상을 바꾼 전염병 네, 이런 주제로 저희가 강연을 들을 예정인데요. 네. 간단하게 어떤 강연인지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감염병. 사실은 예전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감염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음, 그때만 해도 뭐 그게 다 이제 신종 감염병이죠.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주제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해, 특히 이제 최근에 생긴 신종 감염병들은 왜 생기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상을 바꾼 전염병 또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뭐 코로나 시대다 이런 용어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 시대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제 세상을 바꾼 그런 예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개기일식 때 이렇게 태양이 가리면서 그 주위에 나타나는 둥근 이 원형의 빛이 발산되는 그런 모양, 이것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이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층 더 좀 높이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낼까 그럽니다. 인류에서 종식되었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선언이 된 전염병이 하나 있습니다. 감염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장티푸스, 콜레라, 땡. 홍역. 아닙니다. 메르스. 메르스는 아직 중동 지역에 유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더 생기지는 않고 있지만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마마라고도 하고 두창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어른들이 꽤 계셨어요. 이제 곰보 자국인 천연두를 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그 농포가 막 생기죠. 전신에 생기는데 그 이제 남은 자국이 곰보 자국으로 이제 남는 건데요.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그런 주된 그런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979년도에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연두는 인류가 소멸시켰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로도 생기지를 않고 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쾌거를 이루었던 그런 이유는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그러니까 소에 생기는 그 천연두 거기에서 이제 고름을 따다가 사람에게 접종을 시키면은 예방이 된다. 이제 그걸 발견을 하고 그걸 소위 이제 종두법이죠. 그것을 널리 이제 전파시키면서 천연두가 극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예방접종은 뭐 천연두뿐 아니고 소아마비, 딥테리아, 아까 말씀하신 뭐 홍역 이런 등등의 이제 사용이 되면서 많은 이제 감염병들이 극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쾌거는 이제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고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많은 다른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세균 감염증들이 이제 또 많이 이제 줄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인류에서 이제 감염병은 큰 문제 아니다. 심지어 의학 교과서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그 부분은 빼도 되겠다. 뭐 이런 어떤 호언장담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고 감염은 그 이후에 새로운 반격을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신종 감염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특별히 이제 신종 감염병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신종 감염병은 또 조금 다른 개념인데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다수가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영어로는 주노시스라고도 하는데 동물원 주 있죠. 그게 이제 동물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병은 사람과 동물 간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공통적으로 알는 이제 그런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인체 병원체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제 신종 감염병에 있어서는 약 70%가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 180종의 새로운 감염 병원체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사실은 새로 발견되는 병원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년 동안 180종이면은 뭐 매년 5개 또는 6개의 이제 새로운 병원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130개가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세기의 전염병 그러면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제 이게 이제 초점이죠.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너무 숲이라든지 밀림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살 곳이 이제 없어지고 먹을 것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오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잘 못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야생동물을 이렇게 사냥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때문에 지구 온도가 자꾸 높아지면서 모기라든지 진드기 이런 그 매개동물들 전염병을 일으키는 전파시키는 그런 매개동물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전쟁, 재난 요즘
이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이제 해외여행이나 국제무역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서 생긴 그 감염병이 뭐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애완동물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인수공통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신종 감염병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최근에 아마존의 열대림이 한 1년 동안에 서울시의 16배 면적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불로 태우거나 벌목을 하거나 이러면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요. 상당히 큰 문제죠.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꼭 오징어 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박쥐예요. 잘하시네요. 이 박쥐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오징어 포처럼 떠가지고 간식거리로 뭐 먹든지 이런 그런 관습들이 아직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잘 못 먹기 때문에 야생 동물을 많이들 잡아먹는데 보면 이렇게 그런 밀렵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지나가면서 뻔히 보면서도 잘 이렇게 관리를 못 하나 봐요. 뭐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면. 그 다음에 뭐 보양식, 뭐 몸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먹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천상갑이라고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밀렵이 되는 동물이 이거라고 그래요. 중국의 대부분 수입이 되고 있고 이게 뭐 하여튼 뭐 몸에도 좋다. 그다음 여기 이제 비늘 이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두터운 비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이 비늘이 또 뭐 어디 뭐 미용에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이렇게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가보면은 뭐 이런 동물들 말고도 온갖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팔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문제가 많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 이제 붉은 부분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모기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이 댕기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병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40%가 위험 지역에 거주를 하고 매년 한 4억 명이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실정이죠. 근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금을 쳐놓은 것이 댕기 벨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댕기가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댕기를 일으키는 모기, 이집트 모기라고 하는 에이디스 에집타이라고 하는 이 모기가 서식하는 그런 곳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아슬아슬하게 지금 비껴 있어요, 그 벨트를. 근데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겨울을 잘 못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에이디스 알보픽투스라고 하는 흰줄 순모기가 이제 서식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댕기열을 그렇게 많이 옮기지는 않아요. 근데 모기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댕기열이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 교류들, 인천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공항 도시인데 세계 20위의 그런 여객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매년 약 6천만 명, 엄청난 그런 숫자가 인천공항을 거쳐갑니다. 이 뭐 항공편의 이 지도로 보면은 뭐 빽빽해가지고 거의 세계의 지역이 다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래서 뭐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생긴 감염이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신종 감염병, 특히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쉽게 전 세계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신종감염병들이 어떤 게 있을 거냐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에이즈 아시죠? 에이즈. 에이즈의 이제 원인 바이러스가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인수공통 감염병이에요. 사실은 그 현대의 새로운 감염병의 대표적인 주자 그러면 아마 이 HIV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흑사병, 패스트 그 병이 다시 귀환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정도이고 침팬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침팬지에 있는 그런 SI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 들어가 가지고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 맞는 바이러스로 이제 변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데이터로 보면은 전 세계 3,800만 명, 뭐 아마 숨어 있는 환자까지 치면은 우리나라 전 인구의 거의 거의 이제 비슷한 숫자의 감염자가 지금 살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는 약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병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의료 자원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이 광우병,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광우병 시위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광우병이라는 게 이제 이름 그대로 미친 소라는 뜻이니까 소에서 이제 유행하는 병이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고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뭐 공포감에 떨었던 병인데 사실은 뭐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소가 왜 광우병에 걸리냐 이것도 이제 다른 동물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양 이런 어떤 동물들이 비슷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 그냥 폐사시키면 될 텐데 그런 사체를 갈아가지고 소의 사료에다 섞었었어요. 단백질 그런 자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에 걸리고 이런 또 소를 사람이 먹다 보면은 비슷한 병에 걸리는 거죠. 이게 마비가 일어나고 막 경련이 생기고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조금 끔찍한 그런 해부 사진도 병리 사진도 있어요. 뇌를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고 이제 그런 병인데. 하여튼 뭐 사례가 많지를 않아서 지금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병도 인수공통 감염병인 거죠. 쭈쭈가무시병 이건 뭐 사실은 신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오래된 병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을철에 매년 만여 명까지 이제 생기는 연간 하여튼 뭐 계속 유행하는 그런 병인데 이것도 동물과 사람 사이에 그 진드기의 유충 새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켜요. 근데 이제 비슷한 병 중에 이제 들어보신 병이 있을 텐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해서 살인 진드기병 조금 겁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진드기에서 이제 생기는데요. 요거는 그 유충이 아니라 진드기 자체가 이제 그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디 야외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진드기를 발견하시면은 아주 기겁을 해가지고 그걸 막 들고 병원에 오시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살인 진드기 병이라고 이름이 붙었듯이 쭈쭈가무시 병은 치료약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영어로는 SFTS 이거는 치사율이 한 20%까지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요. 근데 뭐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이 병에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일부에서 걸립니다. 그래도 이제 조심해야죠. 이거는 이제 신종감염병이라고 할 정도로 2009년도에 최초로 발견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또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이런 동물하고 접촉이 많으시다 보니까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공포를 일으켰던 그런 신종감염병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에볼라 2014년, 16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유행을 하면서 치사율이 한 뭐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공포감을 일으켰고
이런 복장, 이게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한테 익숙하게 된 그런 병인데요. 그런 복장인데요. 일단 우주인처럼 이렇게 온몸을 감싸는 이제 레벨 D 방호복을 입게 됐죠. 이 에볼라는 아마 박쥐에서, 아까 이제 박쥐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진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할 때 이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이 박쥐가 새로운 신종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의 숙주로 많이 얘기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도 아마 박쥐에서 시작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천상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비늘이 쌓여 있는 그 동물을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왔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박쥐는 독특한 게 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막 싸워서 없애버리거나 또는 병을 앓거나 그러질 않고 그냥 같이 살아요. 이게 면역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죽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병을 앓거나 하지 않으면서 이제 공생을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바이러스들이 박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게 중간에 어떤 동물을 통해서 사람까지 이제 오는 거죠. 에볼라는 주로 이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이제 주로 옮게 되는데, 그 서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장례 문화가 돌아가신 분을 관에 넣거나 이러질 않고, 이제 그냥 다 노출시킨 상태에서 가서 이제 키스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껴안고 이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전파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례 문화도 이제 바꾸고 이런 복장을 통해서 혈액이나 체액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소규모 유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카 바이러스, 비슷한 시기에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대유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원숭이에서 발견이 됐죠.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모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까지 왔는데, 병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 소두증,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태어나는 아기가 이렇게 머리가 작아져서 태어나는 그런 합병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일찍 사망을 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심각해지는데요. 남미는 아시겠지만 그 가톨릭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 상태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게 알려져도 낙태를 안 해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두증이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 줄어들고는 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익숙한 게 이제 사스, 이제 뭐 비슷한 병들을, 우리가 이제 겪었던 병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 사스는 그보다 좀 더 전인 2002년, 2004년에 유행을 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뭐 전파가 되면서 문제가 됐죠.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역시나 박쥐, 그 다음 그때는 사양 고양이, 이것도 또 많이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뭐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 37개국으로 전파가 됐고, 홍콩에 놀러 왔던 캐나다인이 캐나다로 돌아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서 거기도 이제 몇백 명이 생기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죠. 치명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10%나 됐었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때 뭐 굉장히 하여튼 방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중국하고 가깝고 그런데도 뭐 중국 주위에 싱가포르라든지는 뭐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생겨서 WHO에서 방역 모범국 뭐 이렇게 칭송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주위에 둥근 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사람 세포에 들러붙는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코로나19는 이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사스 코비2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종플루 뭐 우리나라에도 아주 뭐 대유행을 했었죠. 전 세계 뭐 거의 모든 국가가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
멕시코에서 아마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돼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우리가 이제 그 예방접종을 맞듯이 자꾸 자기 모습을 바꿔요. 변종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돼지하고 인간 바이러스가 또 막 서로 섞여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로 탄생을 하면서 그게 아주 큰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한 그런 독감으로 알려져 있고요.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 때 뭐 굉장히 많은 한 5천여 명의 사망자를 일으켰을 정도의 아주 맹위를 떨친 병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서 많이 이제 관리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그 신종 인플루엔자는 재밌게도 대부분 독감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가 연세 드신 분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금씩 유행하던 그 스페인 독감 A형에 노출이 좀 되면서 부분 면역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률이 높은 그런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우리가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에 이제 국한된 병으로 알려져 있었고, 단복 낙타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었고요. 처음 발견된 게 2012년이니까 사실은 정말 신종 감염병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단 한 환자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2015년도에 국내 유행을 일으켰고 186명 환자, 38명 사망률, 약 20%, 뭐 전 세계적으로 중동 지역이 한 35%까지 사망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죠.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네,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메르스에 이제 우리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19 이 유행에 있어서 그래도 대처를 좀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음압병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었고 또 마스크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받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좀 초기에 그 혼선이 있었어요. 메르스 때 큰 혼선은 뭐냐면 이제 이게 비말 감염이다 이런 개념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방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물방울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2m 정도까지 이제 날아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메르스나 이제 사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비말 감염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말은 물기가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 물기가 없어지고 말라버리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바이러스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 이제 공기 전파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먼지 같은 말라 있는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결핵, 그다음 홍역, 수두 이런 것들은 공기 전파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거는 상당히 먼 거리까지 그래서 2m를 넘어서도 이제 전파가 되죠. 근데 이제 메르스 때는 이게 비말 전파다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2m 이상에서는 뭐 같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관리 대상에서도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큰 패착이었죠. 사실은 더 먼 거리에 있는 분들한테서도 생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에어로졸이 많이 날리는 상황 또는 기침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먼 거리까지도 이게 전파가 가능하다. 그리고 더불어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환경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묻어 있으면은 그걸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지고 그걸 얼굴을 만지고 이러면은 그걸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m라는 거리가 그렇게 뭐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만한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오류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는 조금 저희가 벗어났는데, 이제 코로나19, 여기에서도 조금 패착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이제 이 코로나19 감염,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29일,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고 있네요. 처음으로 우한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고, 처음에는 뭐 그게 좀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보고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며칠 전 12월 20일 2020년에 현재로 따지고 보면은 세계 7,800만 명이 감염되고 172만 명이 사망, 2.2%의 사망률. 우리나라는 52,550명 감염, 739명 사망, 1.4%의 사망률. 사망률이 조금 낮아 보이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아예 낮으면 좀 무시를 해도 되고, 아주 높으면 아주 겁을 낼 텐데, 이게 애매하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를 뭐 플루를 포함해서 독감은 사망률이 0.1%면 이렇습니다. 치료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겁을 내지는 않죠. 메르스 20-30%의 사망률, 사스 50%, 뭐 에볼라도 50%, 이러면은 다들 이제 많이 겁을 내죠. 근데 이게 1%, 2% 그러니까 이걸 겁을 내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냥 걸리고 말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문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0.1%까지 사망률이 낮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고연령에 계신 분들, 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죠. 80% 이상에서는 한 7, 8%의 사망률을 보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큰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무증상에서 전파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40%, 80%까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패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는 무증상 감염이 없다. 또 이제 특히나 전파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증상이 있어야지 전파를 시키지, 무증상에서는 전파가 없다. 이런 어떤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에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다 알려졌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이제 감염인 경우에 보면은 증상이 또는 이제 병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한 10일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가 최고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초기에만 와요. 이렇게 초기에만 하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지식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에어로졸 또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또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국에서 이제 변이종이 생겨가지고 감염력이 강화됐다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뭐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으로 다 막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변이종이 얼마나 전파가 될 것인가 다들 걱정을 하고, 지금 뭐 영국에서는 아예 이제 여행을 못 하도록 각국에서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입국시키지 말라 이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코로나19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종 감염병이고, 또 알려져 있던 그런 지식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교묘한 그런,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주 좋은 그런 신종 감염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신종 감염병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억제하고 희망하기로는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역사 속에서 조금 저희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 속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감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사실은 다 이제 신종 감염병이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또 뭐 역사 속에 있던 감염병들은 이제 세균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지식이 없던 시대에 이제 생겼으니까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을 일으켰고 심지어는 뭐 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한 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그런 어떤 많은 그런 변화들을 일으켰던 그런 병들이 있는데요. 다 이제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대표적인 나라 둘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렇게 이제 아실 텐데요. 이 두 나라가 도시국가죠. 패권을 놓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인데요. 기원전 430년, 427년. 근데 아테네가 뭐 사실은 최대 부강국이었고 스파르타를 이길 뻔도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큰 요인이 아테네 역병이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잘 몰라요.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진단법도 없었고 또 이제 임상 기록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도시 성벽 안으로 몰려들고 그 사이에 이제 병들이 막 돌아서 병사의 4분의 1, 시민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지도자도 사망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스파르타에 이제 패하게 되죠. 그래서 주도권을 이제 스파르타에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로마도 멸망의 어떤 원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역병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로마가 갈린 데는 안토니우스 역병이 관계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안토니우스가 그 영화 글라디에이터에 등장하는 그 황제, 어쩌면 그 현제라고 하죠. 현명한 황제의 한 분인데 거기에는 황제가 아들에게 이제 살해되는, 암살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안토니우스가 이 질병으로,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천연두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로마의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어떤 맹위를 떨쳤던 병이고 이 이후로 동서로마가 이제 양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동로마가 나중에 이제 멸망했죠. 서로마가 먼저 멸망하고 동로마가 멸망하는 데는 또 이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관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그 당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그 수도였는데 거기에 인구의 40%가 사망하고 전 유럽 인구의 60%가 사망했다.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릴 패스트의 초기 단계인 선패스트가 이 병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관여를 했던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흑사병 중세 때 나타났던 병이고 이거 이제 패스트인데요. 이때도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했고 약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이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 절반이 사망한다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 정말 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주로 무역들이 상선을 통해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상선을 통해서 환자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쥐들이 중간 숙주로서 관계를 했는데 그 쥐들이 특히 이제 배를 타고 막 전파가 되면서 유럽 전역을 휩쓸었었습니다. 결국은 중세 시대의 봉건주의 또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가톨릭 교회 권위가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제 몰락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흑사병은 앞서 말씀드린 그 동로마 제국에 유행했던 흑사병하고는 좀 다르게 페스트까지 이제 전파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페스트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쥐벼룩이 사람을 물게 되고 그 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일단 임파절로 가서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임파절 그 페스트, 그걸 이제 선 페스트라고 합니다. 선 페스트.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사람 간에는 안 옮고 그냥 이렇게 쥐벼룩을 통해서 이제 옮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몸으로 이제 퍼지다 이제 폐까지 가게 되면은 폐 패스트가 되고 폐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비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 간에 이제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더 쉽게 이제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좀 다른데 이때는 아마 폐 패스트도 상당히 이제 관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겨났고 또 이제 지혜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누군지 아시겠죠? 나폴레옹, 프랑스의 그 대단한 지도자였던 나폴레옹. 전 유럽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막 통일시키고 막 그러고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패스트가 막 유행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병사들이 겁을 내서 그쪽 지역에 전쟁을 안 나가려고 막 그랬었어요. 가면은 뭐 총칼이 아니라 잘못하면 병 때문에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꾀를 낸 게 패스트 환자를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병사들 앞에서 그 패스트 환자를 이렇게 만지는 그런 쇼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인데요. 근데 이제 만지는 모습을 보면 좀 찝찝하게 만지죠? 그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그 이 환자는 그냥 선 패스트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모습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전장터에 나왔던 병사들은 많이들 죽었죠. 패스트 때문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용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용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어떤 모습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환자를 돌보던 의사의 모습인데요. 지금 뭐 방호복 D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좀 과도하죠. 그 당시에는 뭐 마스크 개념 이런 것도 없었고, 이게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스크 개념이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향유를 넣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들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했다고 그러고, 전신을 이렇게 고무 옷으로 입고 장가 그다음에 전체 얼굴을 감싸는 이런 어떤 모습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에 현재 방호복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과한 그런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접촉 감염이 이렇게 뭐 몸에 또는 옷을 통해서 옮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특히 이제 손 조심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렇게 뭐 자학적인, 가학적인 어떤 그런 순례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더한 것은, 이 패스트가 유대인들 때문에 생겼다. 그 다음에 뭐 마녀들이 전파시켰다. 이러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마녀 사냥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저는 조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게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화살을 돌린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속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뭐 미운 행태들도 있고 잘못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겠지만 그분들이 뭐 코로나19를 일부러 전파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피해자의 이제 면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핑계거리를 또는 어떤 특정 집단에다가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현상은 썩 좋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낸 것도 있어요. 이 영어로 쿼런틴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패스트 때문에 생겼는데요. 이 쿼런틴은 베네치아어로 40을 뜻하는 숫자 40, 그것을 뜻하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무역이 주로 이제 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는 바로 입항을 시키질 않고 40일 동안 먼 곳에다가 두게 한 다음에 거기서 환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고 환자 발생이 없을 때 40일 이후에 이제 입항을 허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쿼런틴이라는 게 지금은 뭐 거의 의학적인 용어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패스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감염병 유행 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됐던 그런 방역의 이제 방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증상 격리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때는 무증상 감염 없다.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코런틴이 초기에는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처음부터 큰 유행이 있기 전부터 조금 비판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뭐 독일에서 중국에서 건너갔던 어떤 직원들에 의해서 환자들이 몇 명 발생하고 해서 근데 그때 직원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무증상 감염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있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는 뭐 증상이 있는 걸 잘 발견을 못했거나 그랬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좀 더 이제 크게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입국을 차단시키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한에서 심지어는 들어와도 증상이 없으면 그냥 입국을 시켰고 그다음 증상이 있어도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니면 검사도 안 해줬었어요. 열 더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무모한 그런 어떤 정책이었죠. 지금은 코런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지 간에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좀 그랬었으면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질병의 유행 때 인류가 지혜를 짜낸 건데요. 이제 콜레라도 아주 맹위를 떨쳤던 그런 유행 감염병인데 이 존 스노라는 영국의 그 학자가 그 당시도 뭐 세균이 뭔지 이런 거 모르던 시절인데 환자들의 발생을 지도에 대해 쭉 찍어보니까 특정 우물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리더라. 그런 걸 이제 발견하고는 이 우물이 좀 문제인 것 같다. 펌프하는 이 우물에서 병이 전파가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우물물을 못 쓰겠죠. 심지어는 이 펌프에 손잡이를 그냥 떼버렸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홍보 전단도 막 뿌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콜레라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 위생을 좋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또 같이 취해졌지만 그래서 요 그 손잡이가 없는 펌프는 현재 영국의 기념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혜를 짜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대규모 유행병 때 나타난 그런 일은 아닌데 손 씻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분이 계세요. 이때도 뭐 세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뭐 전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를 때인데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비엔나의 그 외과 의사가 관찰을 좀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기를 놓고 산용열이라고 하는 그런 열병을 앓으면서 사망하는 일이 10%나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의 임산부가 아기 놓고는 열병을 앓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상당히 큰 문제였죠.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산모를 의대생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또 이제 산파가 가서 이제 돌봐주기도 하는데 의대생들이 돌봐주는 산모에서 유독 그 산용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산파가 돌봐주는 환자보다도. 근데 이제 의대생들이 바로 옆방에서 시체 해부 이제 실습을 하다가 바로 와서 이제 산모를 돌보고 이런 어떤 현상을 보면서 혹시 사체에서 이 산모에게로 전파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서 의대생들이 산모를 보기 전에 손을 씻도록 조치를 했죠. 그 당시에는 비누도 없어서 라임액을 가지고 이제 씻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약 10%나 되는 산용열의 사망률이 1.몇 %로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발견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그 학계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질 않았었어요. 이게 뭐 좀 조작이 된 것 같다, 잘못된 통계다 뭐 이러면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사실은 아쉽게도 이 세멜바이스는 화병으로 정신병으로 입원을 했다가 40대에 사망을 합니다. 40대. 참 어떻게 보면은 의료계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런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지혜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인정받기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 조금 혹시 조시는 분이 계실까봐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얼굴을 만질까요? 100번? 100번 이상일 것 같아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100번 아닐 것 예, 같고. 넘을 것 같아요. 1000번? 근데 엄청 인식하고 하는 건 한 10번? 하루에? 내가 만졌다 생각하는 건한 10번? 10번. 그럼 훨씬 더 적은 200, 그건 아닐 것 200번 같아요. 이상 될 것 같아요. 200번 이상. 한 1000번은 너무 많을 것 같다. 네, 네. 근데 저도 뭐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3000번이라 그래요. 3000번. 3,000번이요. 예. 분당 3번 내지 5번. 습관적으로 손을 예,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얼굴을 자꾸 만진다고 하는데 그게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에 있습니다. 유행 감염병에 대한 대표적인 영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 영화도 있고 감기란 영화도 있고 합니다만 두 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1995년도에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둘 다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유행되는 그런 감염병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아웃브레이크 때는 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게 뭐 거의 우주인 복장, 요즘 PAPR이라고 하는 그런 복장하고 이제 그 복장이죠.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됐었었는데 이 컨테이전 때는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중간에 나오지만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호흡기 감염이긴 하지만 만지는 거, 손, 접촉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고 이 영화의 대사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당 한 3번 내지 5번은 만져. 최대한 해보면은 한 3000번까지도 하루에 얼굴을 만져.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얼굴에는 이제 피부도 있지만 이 점막 부위가 있거든요. 눈, 코, 입 이런데 이 점막에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병원체들이 쉽게 통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옮을 수 있다.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병들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기도 사실은 접촉 전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비말감염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 거리에 전파가 일어난 것 중에 손을 통한 접촉 전파도 상당히 관여를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예방 수칙이긴 하지만 역시나 손을 잘 씻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그 지원단에서 이런 포스트도 이제 냈습니다만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올바른 손 씻기. 손 씻기도 대충 해서는 안 되고 6단계로 구석구석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손 씻기를 또는 알코올 소독제로 손 위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행병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막아내야 될 거고 이제 막아낼 텐데 최대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걸 좀 극복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무증상 감염, 뭐 이게 제가 패착이었다는 말씀드렸고, 또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도 뭐 어느 나라에서는 지도자까지 나서가지고 효과 없다, 막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죠. 이제 이런 문제들.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 예우인자,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좀 밝혀져야 됩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분들은 조금 중증으로 가고, O형인 분들은 좀 더 낫고, 뭐 이런 것들은 밝혀져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집단 면역 좀 헷갈리죠. 스웨덴 같은 데서 집단 면역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뭐 그렇게 예방 백신이 쉽게 안 구해질 때는 사망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집단 면역 시도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아직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만. 아무리 사망률이 낮아도 1% 그러면은 이게 종식을 시키려면 집단 면역이 한 60% 정도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3천만 명이 항체를 가져야 되고 병에 걸려야 된다는 건데 그중에 1%만 해도 30만 명이 사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그런 수치입니다. 변이종 어떻게 될 것인가? 치료제 가능할 것인가? 백신 정말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진인데 진짜 코로나처럼 보이죠? 참 생기긴 이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는 방역에는 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접근해야 된다. 특히 이제 새로운 감염병인 경우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요 그 문구는 제가 어디를 가다가 들렸던 음식점에서 발견했어요. 참 재밌는 건데 그거 보니까 그 형광판에다가 안전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구를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걸 따라서 저도 이제 방역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좀 생각해왔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역은 특히 초기에는 좀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무증상 전파 없다 이렇게 했다 우리가 지금 큰 곤란을 겪고 있듯이 너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초기에 이제 그렇게 좀 과도하게 못했던 이유 중에 제 생각에는 뭐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비 시설, 예비 인력을 앞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예비군이죠. 예비 방역. 지금도 뭐 이제 시설이 병상이 모자라 가지고 막 이제 급하게 막 찾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공간만 있다고 해서 환자들을 다 이렇게 유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 장비도 필요하고 특히나 인력이 필요한데 의료진들이 구비가 돼야지 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병상만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문. 지금 뭐 여러 이제 저도 뭐 자문을 가끔 나가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자문을 많이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또 틀린 말도 있고 좀 정제되지 못한 그런 자문들이 막 과도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잘못 전달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학회나 이런 집단적으로 모여서 좀 정제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자문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학기술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했었어요. 아까 그 콜레라 때 그 펌프에 손잡이를 떼버린 거 그것도 저는 이제 공학기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공기를 정화시키는 시설 또는 장비, 장치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환자가 좀 줄면서 방역 단계를 낮춘다고 했을 때 저도 뭐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뭐 공기 정화기 그걸 갖다가 좀 지금 방향은 좀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앉은 위치에서 공기가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막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그 위치에서 받아들여서 아주 강력한 헤파 필터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빠지게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빨리 개발해서 특히나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식당 또 카페 이런 데다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고깃집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쭉 네. 그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뭐 적용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그때 예상을 했듯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역을 단계를 낮추니까 또 이제 환자 발생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새로운 지혜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개인적인 방호 장비 조금 과도한 것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그 보상, 육성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너무 지치고 이러면은 힘들고 또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뭐 누구도 이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보호자, 격리자, 의료진에 대한 심리적인 보살핌도 상당히 필요해요. 환자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자살 충동을 많이 느껴요. 자기가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던 분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저희도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에도 화장실에 이 샤워기 이거 좀 떼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보살핌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과도하다 생각도 하지만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자꾸 집단 면역 그러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위험하고 관리를 해서 그러면 집단 면역하면 어떻겠는가. 젊은 사람들 크게 문제 안 되니까 다 모아가지고 일시에 노출시킨 다음에 2주 동안 딱 그냥 격리시키고 그냥 무방비 상태의 집단 면역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뭐 지금 백신이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이건 조금 뭐 소설 같은 얘기로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치료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효과는 95%까지도 뭐 얘기를 하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 보장할 수 있을 건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백신을 이제 처음에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지 못한 게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부 뭐 저도 수긍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다 저울질을 해서 이제 결정해야 될 텐데요. 지금은 조금 걱정은 조금 늦췄다가 오히려 지금 안전성이 더 이제 증명이 안 돼 있는 다른 백신을 갖다가 이제 뭐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효과적이고 안전한 그런 백신이 개발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제, 렘데시비어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아주 그렇게 효과적이고 믿을 만한 게 아직은 안 보여요. 그래서 백신에 그래도 기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천연두처럼 종식을 시킬 정도까지 갈 거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게 종식이 가능했었어요. 그건 일단 무증상 감염이 없습니다. 천연두는 다 그냥 걸리면은 심한 증상을 나타내요. 숨어 있는 환자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변이종이 없었어요. 한 그 종으로만 이렇게 존재를 했기 때문에 백신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고 또 변이종이 이미 지금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천연두처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희망하는 것은 독감처럼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독감은 매년 맞아야 되잖아요. 자꾸 변이종이 생겨서. 그리고 그 효과도 한 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그래도 뭐 효과는 90몇 %까지 얘기를 하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변이종에 대한 효과도 좀 있고 좀 안전한 백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리가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그것도 빨리 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말씀을 뭐 요한 한 문구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 그 가요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네버엔딩 스토리 감염은 끝나지 않을 그런 얘기인 거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그런 어떤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선민 교수님의 세상을 바꾼 전염병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강의 들으면서 정말 이 감염병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저희가 미리 사전에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청취자들로부터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청취자 이현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환자들이 많다던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자가진단 방법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증상을 통해서 말이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어떤 그 동영상이 그 너튜브에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커피를 이렇게 네. 마시다가 갑자기 맛이 없어져가지고 왜 이렇지 이러다가 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와서 검사했더니 진짜 확진이 나왔다. 뭐 이런 동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냄새를 못 맡는 거, 맛을 못 느끼는 거, 이것도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으로 예. 알려져 있는데 일부입니다. 뭐한 아하.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걸 예. 가지고 뭐 코로나19를 다 스스로 알 수 있다. 이거 안 되는 얘기고요. 열이나 기침 없는 사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0%, 80%까지 무증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좀 생기기도 하겠죠. 근데 초기에 그렇게 증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사를 해보지 않고 스스로 알 수 있는 증상은 없다라고 아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또 아이디 더휴님께서는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지, 영국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현재 나오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도 네, 잠깐 좀 언급을 말씀드렸죠.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뭐 그 해당 회사에서는 이 변종 바이러스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그쪽 얘기고요. 더 이제 자료를 모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도 해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사실은 코로나19 초기 그 상황에서도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는 호흡기철에 겨울철에는 그냥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코로나가 했었어요. 끝나도요. 네네네. 예. 여름철에까지 써야 된다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음. 근데 뭐 저희 지금 여름철에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지냈는데요. 재밌는 것은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앓게 됐던 독감, 음.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한테 생기는 수족구, 예. 또 뭐 홍역, 이런 음. 것들이 확 줄었어요. 90% 이상이 줄었어요. 아하. 무슨 효과이겠습니까? 이 마스크 코로나의 효과죠. 역사이네요. 네, 예. 네. 코로나19에 조심하면서 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하면서 이런 호흡기 감염들이 아주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이제 그 위력이 이렇게 이제 강했던 건데 아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끝나도 마스크는 특히 겨울철에는 예. 착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이상한 네, 좀 그렇게 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조금 패셔너블한 좋은 그 이쁜 마스크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예. 자, 그리고 또 휴대전화 끝번호 6659번 쓰시는 분인데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19도 끝나는 것일지 질문드립니다. 또 정부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보다 치료제에 더 공을 들인다는 느낌입니다. 언제쯤이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라는 네. 질문을 주셨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이 한 세 가지 질문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강의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는 천연두하고는 좀 다릅니다. 천연두는 백신으로 이제 종식을 시켰는데요. 코로나19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변이종이 있고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독감처럼 이렇게 매년 백신을 맞고 또 유행을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정말 종식을 시킬 수 있을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치료제 물론 있어야죠. 또 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치료제를 가치로 따졌을 때 가령 1이라고 친다면은 백신은 거의 100이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병을 앓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죠. 앓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입원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더 효과적이고 또 더 우리가 장려할 만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질문까지 같이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 교수님께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면 좀 듣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역시나 좀 개인적인 그런 방역 노력, 위생 수칙을 좀 더 열심히 지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학자들 또 정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백신의 그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언제 그 효과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휘를 할지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역시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위생 그리고 가능하면 하여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위생 수칙을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성민 교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꾼 전염병을 주제로 대선암 연말 특집 라디오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